봄바람 휘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에 남긴 유명 드립입니다. 도대체 일주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돌아온 걸까요? 영국 순방의 목적이었던 조문은 건너뛰었고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만남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보다 더욱 본질적인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유엔 총회 연설과 외교 전략입니다. 유엔 총회는 다자 외교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외교 무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현안들을 풀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세계에 내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외교는 어땠을까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외교를 돌아보고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연설과 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한국을 떠나 영국 현지 시간 18일 오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런던 순방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조문이었죠. 영미 문화권의 장례 문화에서 참배는 lying in state라고 불리며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 중요한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교통 문제라고 하는데 많은 각국의 정상들이 직접 운동화를 신고 걸어서 현장에서 조문을 하기도 했고 리셉션이 끝나고 난 뒤 걸어가서 조문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취소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문 없는 런던 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을 떠나기 전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 그런데요, 일본이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방 기간 동안 초미의 관심사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였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만나긴 만났습니다. 준비된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빌딩으로 찾아가서 30분간 만난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를 약식회담이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회담의 기본 옵션인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배경에 아무것도 없었죠. 심지어 기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서 한국 취재진은 취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취재진이 취재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딩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자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취재한 것이죠. 한국 기자들에게는 사후에 사진 한 장 제공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정상 간 회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마실 나가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두 정상 간의 회담 혹은 간담은 미리 정한 의제도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더 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서서 48초간 대화를 합니다. 이걸 굳이 의미를 부여해서 만나긴 만났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더 문제는 이 만남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행사를 펑크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 참석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었습니다. 갑작스런 일정이었죠. 원래 그 시간에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행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카람 바티아 구글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등을 불러 모은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세 개를 주름잡는 기업인들은 2시간을 기다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 쇼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터집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이 사건은 이번 순방을 둘러싼 모든 쟁점들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새끼라고 한 거냐, 한국 의원들을 상대로 새끼라고 한 거냐, 바이든이라고 한 거냐, 말리면이라고 한 거냐, 바이든을 조롱한 거냐, 아니냐, 쪽팔리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쪽팔린 사람은 바이든도 윤석열도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과연 이번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준비한 걸까요? 유엔 총회는 가장 중요한 외교 무대로 꼽힙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정책 방향을 세계 정상들과 나누면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장이죠. 그 정점에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유엔 총회 연설을 꼽았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볼까요? 제목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21번 나왔죠. 연대는 8번 나왔습니다. 내용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는 연대의 정신을 통해 핵무기, 다량살상무기, 인권 유린 등 글로벌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주장이죠. 사실 유엔 총회 같은 자리에서는 추상성이 높은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국제 현안이나 자국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녹여야 진정한 좋은 연설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말을 늘어넣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요르단 국왕과 카타르 국왕은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통해 신냉전 구도로 변화한 국제질서에서 한국 외교의 지향점은 자유진영과의 가치동맹이며 그 안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 줄이면 자유주의 진영의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라면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기를 쓰고 만나려고 했던 순방 과정이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폭망이었죠. 만약 연설이 훌륭했다면, 즉 설득력이 강했다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자유연대 주장은 오히려 역풍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세계 무대에서 편가르기 외교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매우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유연대 호소는 역으로 비자유주의 유엔 회원국들을 사실상 적대시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유엔 차원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그 연대를 방해하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주장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축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연설로 평가됩니다. 심지어 팩트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라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법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 결의 195호 3을 채택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50선거가 이루어졌던 38도 이남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이 결의로 한국전쟁 당시 유엔은 38선 이북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1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번 연설은 역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이죠. 이걸 신선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세계 정상들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말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북 메시지는 8.15 경축사에 있는 담대한 구상 발표에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그 전에 했던 대북 제안이나 한반도 평화 관련 구상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총회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보고 한반도 관련 구상을 발표하는 겁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외교술인 거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공을 많이 들여왔던 한국 외교 역량이 총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유엔 총회 전후를 활용한 외교였습니다. 자, 그럼 역대 대통령의 유엔 외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자리에 처음 선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1988년과 1991년, 1992년 세 차례 유엔 총회 자리에 섭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한 번씩,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2번씩 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매해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각 대통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1988년 7월 7일 민족자정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을 발표합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남북한 교류를 제안했고 대결을 끝내고 국제무대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방외교라고 불리는 노태우 정부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열린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참가합니다. 앞선 2차례 올림픽,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이 냉전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각각의 진영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올림픽에 불과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올림픽은 동서화합의 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소련의 참가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올림픽 성공을 발판으로 당시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유엔 총회 자리에 섭니다. 당시 연설의 주제는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었는데요.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건설하는 방안과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관계국들의 동북아 평화협의회를 제안합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폴란드, 몽골, 소련,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잇따라 수교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 1991년 9월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 승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이때 유엔 총회 자리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해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되었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은 또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0월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가 반드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는 1994년 이후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당시 유엔 총회의 주제였던 유엔 개혁과 관련해 과감한 메시지를 내놓았죠.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남북한 정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으며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다 같이 배제하기로 했다. 당시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를 환영하는 공동의장 성명이 채택됩니다. 유엔이 최초로 채택한 한반도 화해협력 지지 성명이었는데요. 그해 다양한 지역 문제 가운데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공식 성명이 나온 성과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 평화와 공존과 관련된 과감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강대국 없이는 안보 없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는 거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주목받았던 연설은 아무래도 취임 후 처음이었던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이름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로 요약되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제시했고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 타결 방식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쪽이 핵을 포기하면 화끈하게 지원해 줄 테니 한 번에 끝내자 라는 내용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은 이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국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냉랭한 반응을 하면서 더욱 강한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2014년 연설에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 교류를 제안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상당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 관계는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져 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했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2017년 9월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라며 받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30번 사용합니다. 일단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노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이 3노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7월 독일 베를린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나왔던 입장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였죠.
유엔에서는 이 기조를 확인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면서 공동 응원단을 제안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주의적이다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었고 이후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의 봄으로 연결됩니다. 9.19 공동선언 직후였던 2018년 총회에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대화가 교착으로 접어들었던 2019년 총회에서는 평화경제 구상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이으려고 노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던 2020년과 다음 해인 2021년 유엔 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총회를 외교적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보통 일주일가량 외부 일정을 가능한 잡지 않고 유엔 총회 연설과 각종 회의, 정상 간 회담 등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다른 대통령들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죠. 문재인 정부와 대외정책 기조가 상당히 달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외교에는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관련 회의에서 4차례나 연설을 하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현장에서 링거를 맡고 유엔 총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외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외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엔 총회라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세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그 모습부터 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순방이 끝나고 이상한 논란과 정쟁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땡스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